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5번째 페이지. 다소 좀스러운 별명과 전혀 좀스럽지 않은 학식을 가진 분이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저는 왜 닉네임을 우주먼지로 지었다고 하셨었죠? 이제 우주가 엄청 거대한데 네.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뭐 먼지라는 그 표현도 사실 과분할 정도로 작은 존재니까 아하. 우리 모두 먼지이지만 네. 우주를 사랑하자 뭐 이런 뜻으로 우주를 사랑하자. 네. 네. 우주먼지라고 지었습니다. 덕분에 우주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전에 뭐 우주 거리 측정하는 책도 쓰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새 네. 뭐 별다른 근황 있으신지 오랜만에 아. 근황 토크 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이제 거리를 재는 이야기를 테마로 책을 쓰고 있는데 네. 이번에 국립극단에서 천문학에서 거리를 재는 것과 관련해 가장 의미 있는 천문학자인 헨리에타 레빗을 주제로 한 연극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예전 방송에서 네. 이 헨리에타 레빗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나? 천문학자 열전하면서 예.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뤘던 분이기도 한데 네. 그 헨리에타 레빗이 이제 1900년대 당시 하버드 천문대에서 막 쏟아지는 관측 데이터를 손으로 분석했던 그 컴퓨터라고 불렸던 예. 네, 그 여성 천문학자 맞아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헨리에타 레빗 덕분에 변광성이라는 밝기가 변하는 별을 가지고 이제 은하까지 거리를 잴 수 있게 되고 네. 결국에 나중에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까지 이제 거리를 재게 되는 이제 그 열쇠로 나아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번에 정말 공교롭게도 국립극단에서 이제 사일런트 스카이라는 작품을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원래 외국에 있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외국에서 공연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직 헨리에타 레빗 같은 인물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다지 대중적으로는 생소하죠. 그쵸, 좀 생소한 분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한국 배우가 하는 연극으로 보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이제 이번에 11월 말부터 이제 명동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헨리에타 레빗의 일대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지금 또 쓰고 계신 책이랑도 좀 통하는 것 같고. 아는진 배우가 네, 안은진 연기를 배우가 하는군요. 이제 진짜 좋았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네. 그 배우분들한테 한번 네. 그 천문학적인 내용을 또 이제 설명드리러 저번 주말에 한번 가서 이제 강의도 짧게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즉석에서 그 배우님 성함으로 삼행시도 했었는데 뭐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여기서 할 용의가 있다는 거잖아. 네. 안녕하세요. 은하의 충돌과 진.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사일런트 스카이.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어떤 공연, 연극이 있다는 게 또 저 연극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천문학에서의 어떤 우주 공간에서의 거리 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재볼까요? 요즘 밤하늘이 좀 맑을 때 여러분들도 맨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제 슬슬 추운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밤하늘을 잘 보시면 황소자리 부근에서 네. 파란 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좀 이상한 천체를 하나 볼 수 있어요. 그곳을 우리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하거든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네,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성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별들이 주로 살고 있어서 네. 뜨거운 별들이다 보니까 이제 푸른 빛으로 빛을 내고 있고요. 굉장히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에도 네. 한 6개 정도의 밝은 별들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네. 겨울철에 황소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좀생이 별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주 작은 점들이 옹기종기 귀엽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쫌생이라고 좀 귀여운 별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스럽다. 네. 그래서 실제로 쫌생이 별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일본에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네. 이거를 쫌생이를 뜻하는 스바루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하와이에 있는 유명한 일본 천문대 중에도 네. 이 스바루의 이름을 따서 스바루 천문대라고 하는 망원경도 있고요. 점생이 천문대. 네. 그리고 아마 또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이제 브랜드도 있죠. 네. 아, 모터사이클. 네네. 예. 그래서 그 브랜드의 로고도 네. 정확하게 이 성단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별 표시가 여러 개 그려진 그런 로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저기 서구권에서도 좀생이라고 하나요? 서구권에서는 좀생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데 그게 네. 좀생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제 플레이아데스라는 그 이름이 네. 신화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7개의 별이 밝게 보인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여기가 뭐 7공주, 7자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예. 그래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7명의 자매가 네.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신화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그 바다의 신 아틀라스가 있고요. 또 바다의 요정 플레오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7명의 딸이 태어나는데요. 잠깐 이름을 하나씩 읊어드리면 네네. 알키오네, 켈라이노, 일렉트라, 마이아, 메로페, 아스테로페, 타이게타 이렇게 이제 7명의 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7자매가 옹기종기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네. 하나 좀 또 여기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7자매라고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 날씨가 아무리 맑아도 네. 맨눈으로 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건 별 6개입니다. 7개까지 보이진 않아요. 저기 딸 한 명은 어디 갔나요? 그래서 예. 그게 또 어떤 그 신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메로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딸 중에 한 명이 신과 결혼하지 않고 네. 인간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네. 그 별이 빛을 잃었습니다. 인간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그 원래는 7개의 별이 다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딸 한 명만 네.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예. 이제 혼나가지고 네. 이제 쫓겨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역시 이야기꾼들은 대단해요. 애초에 6공주라고 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7공주 만들었다가 또 네. 이런 서사를 넣습니다. 네. 그럼 저 7자매가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 플레이아데스가 황소자리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황소자리 바로 옆에는 밤하늘의 사냥꾼 오리온 자리가 이제 떡하니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리온 자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오리온 자리의 가장 이제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별 3개가 쪼르륵 연결되어 있는 삼태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렬로 이어진 별 3개가 오리온의 허리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역삼각형의 몸매를 자랑하는 이제 오리온이 딱 서 있고요. 네. 그 오리온이 그 황소자리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플레이아데스를 마치 쫓아가는 듯한 그 위치로 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신화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냐면 네. 이 플레이아데스의 7 공주를 탐했던 오리온이 이제 밤 그 하늘까지 올라가서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다. 7명 다 탐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영원히 이제 밤하늘에서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제 플레이아데스 공주들인 거죠. 그러게 좀 떨어져 있었으면 안심됐을 텐데. 네. 붙어 그래서 있네요. 그 밤하늘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플레이아데스가 먼저 움직이고 오리온 자리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진짜 흘러가는 따라가는 것 거니까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토커들은 접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신화 속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어떤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플레이아데스는 일단 가장 먼저 망원경으로 관측했던 사람이 그 17세기 천문학자 갈릴레오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당시 이제 목성과 또 그 주변의 밤하늘을 쭉 관측을 하다가 네. 망원경으로 플레이아데스를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땐 기껏해야 6개, 7개 그 정도밖에 안 보였던 별인데 갑자기 망원경으로 보니까 막 순식간에 40개를 넘는 아주 많은 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주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더 많은 별들을 숨기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었던 천체이고요. 네. 한 가지 또 마침 요즘 시기에 걸맞는 중요한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네. 올 겨울 12월쯤에 네. 밤하늘에 떠 있는 목성과 그 주변 플레이아데스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 정확하게 이번 겨울에 보여지는 그 목성과 플레이아데스의 모습이 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갈릴레오가 400년 전에 봤었을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 갈릴레오가 봤던 밤하늘을 여러분도 다시
거의 400년 만에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그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처음으로 예. 망원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늘을 봤던 그 천문학자의 감동, 네. 천문학자의 경이로움을 한번 느껴보시고 싶다면 꼭 올 겨울 이 플레이아데스와 목성이 비슷하게 배열되어 있는 네. 그 장면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문대 가서 아니요. 예. 그 목성이랑 플레이아데스 정도면 네. 사실 날씨만 맑으면 예, 예. 충분히 눈으로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천문대 가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네, 네. 접근성이 아주 좋진 않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날씨 맑을 때 서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네, 그래서 꼭 한번 이 목성과 플레이아데스의 근황을 네, 네. 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네. 아마 여러분들 그 워낙에 유명한 천체다 보니까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밝은 별들이 파란 가스 구름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듯한 그런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 6개, 7개 뿐이지만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한 1000개 정도의 갓 태어난 아기 별들이 이제 바글바글 살고 있는 성단이고요. 네. 물론 아기 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나이가 아주 적진 않아요. 그래서 한 1억 년 전에서 2억 년 전 정도에 태어난 물론 이제 그 정도면 애기인 거죠. 예. 우리 태양의 나이가 50억 살쯤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한창 이제 어린 풋내기 별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기 별들이 열심히 이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런 성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이제 맨눈으로도 쉽게 보여서 그런지 고대 유럽에서는 군인들 시력검사용으로 사용이 될 정도였다고. 네, 제가 알기로 로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군인을 징집할 때 이 군인이 눈이 잘 보이는지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확인용으로 썼던 타겟 중에 하나가 그 플레이아데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아데스 별을 딱 보면서 네. 별이 최대 몇 개까지 보이는지 이제 이런 걸로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예. 제 생각에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징집되는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그 모 음료수 에너지 음료. 광고처럼 일부러 예, 예, 예. 5개 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럴 수 생각이 있고. 들기도 예. 하네요. 네, 안 아주 보이는 자신 척하는 있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잘 보이는 척하는 친구도 있을 수 그쵸.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전에 이제 군인들의 시력 검사용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우주 망원경들의 시력 검사로 저 성단이 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예. 아주 재밌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아데스는 그나마 우리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떨어져 있고 또 밝은 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망원경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들이 이제 올라가서 거리를 재고 별들을 관측하기 전에 네. 이 망원경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얘가 지금 잘 작동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목적으로 플레이아데스를 많이 관측을 해요. 네. 그래서 플레이아데스까지의 거리를 제대로 재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네. 이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신빙성 테스트, 신뢰도 테스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아직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네. 되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네. 우리가 비교적 가까운 뭐 한 4,500광년 이내에 떨어져 있는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잴 때 네.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뭐죠? 어떤 걸 사용하냐면 네. 그 간단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발생하는 그 삼각비 일종의 시차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른쪽 왼쪽 눈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앞에 있는 손가락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왔다 갔다 눈알 깜빡깜빡 거리면 네. 손가락이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손가락이 보이거든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손가락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손가락을 보는 눈동자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 방향 차이 때문에 생기는 시차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네. 똑같은 별이라 하더라도 어떨 땐 지구가 약간 오른쪽에서 별을 볼 수도 있고 어떨 땐 약간 지구가 왼쪽 위치에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별은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 지구의 밤하늘에서 보여지는 별의 상대적인 네. 겉보기 위치가 네.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이 그 1년 동안 관측해서 벌어지는 별들의 시차를 가지고 네.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지금도 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플레이아데스까지의 거리가
어떤 망원경으로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 플라데스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이제 무엇일까, 이거를 두고 굉장히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망원경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사실 실제로 네. 별 자체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는 효과도 있고요. 네. 또 별들끼리 서로 짝을 이루어서 서로의 곁을 맴도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성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거리에 딱 예쁘게 모여 있지 않고 네. 조금 펑퍼짐하게 혹은 기다랗게 분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별을 기준으로 거리를 쟀는지에 따라서 네. 이럴 때는 이 별을 가지고 쟀을 때는 좀 가까운 거리가 측정이 되고 네. 또 이 별을 가지고 거리를 쟀을 때는 좀 먼 거리가 측정이 되고 이제 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플레이아데스는 그 비교적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거리 차이가 네. 더 큰 오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아주 먼 별이었으면 네. 아주 먼 성단이었으면 자기들끼리의 미세한 거리 차이는 네. 그 전체 거리에 큰 오차로 작용하지 않았을 텐데 네. 애초에 좀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가까우면 그 오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 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성단까지 정확한 거리를 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 성단 특히나 플레이아데스 혹은 또 히아데스 성단이라고 해서 또 다른 비교적 유명한 또 가까운 다른 성단이 있는데 네. 이처럼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개별 별들을 하나하나 구분하기가 좀 쉬운 애들의 경우에는 네. 좀 다른 방법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자, 일단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들의 뇌를 연습하기 위해서 좀 오늘 살짝 쉬운 좀 긴장 좀 해야 되나? 네, 그럴 살짝? 수도 있습니다. 네. 약간 그 3D 공간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 삼체인처럼 예. 그 3D 입체 공간을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준비 운동이 좀 우리 필요합니다. 구독자들 그거 다 할 줄 압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간단하게 네.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별똥별을 뭐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네.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 공간을 떠돌던 부스러기가 네. 우리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만화에서도 그렇게 네. 그려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실상은 네. 우주 공간에 해성이나 소행성들이 흩뿌려 놓은 부스러기가 이렇게 구름이 가만히 있는 거고요. 네. 그 구름 속으로 네. 지구가 궤도를 돌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왜냐면 지구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보면 우리 네. 지구도 네.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지구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엄청 길잖아요. 네. 근데 그 거대한 트랙을 네. 겨우 365일 만에 완주하고 있다는 거니까 지구가 엄청 빠르네. 그렇죠. 사실 우린 되게 빠른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스러기를 향해 돌진하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비유인데 이게 네. 좋은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네. 그 해성들이 태양계 공간을 싹 여행하면서 이렇게 길게 헨젤과 그레텔처럼 빵가루 궤적을 남겨놔요. 그러면 그 궤적이 가끔 가다가 우연하게 지구 궤도와 겹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예쁘게 잘 돌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에 뭔가 구름 덩어리가 하나 생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톨게이트를 빠르게 하이패스 통과하는 것처럼 네. 그 구름 속으로 지구가 쫙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때 떨어지는 거를 보는 게 이제 유성우, 별똥별. 와, 신기하다. 이죠. 예.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제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가만히 있는 이 입자들, 타겟을 향해서 제가 이동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요. 우주먼지님 머리가 지금 지구죠? 네. 제 얼굴이 지금 지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스러기들을 향해서 제가 다가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 부스러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미술 시간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네. 옛날 르네상스 시대 아티스트들이 원근법 표현할 때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고 그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막 그린 다음에 그 대각선에 맞추어서 건물이나 액자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아. 예. 마찬가지로 이 멀리 있던 입자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거를 상상을 하게 되면 마치 내 시점에서는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얘네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별똥별 오랫동안 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예. 별똥별이 그냥 아무렇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빗방울처럼. 어떻게 떨어지냐면 네.
밤하늘에서 어떤 특정한 가상의 점을 중심으로 네. 사방으로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둥글게 그렇군요. 퍼져 쏟아지는 것처럼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네.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똥별들의 궤적을 거꾸로 연장하면 네. 어떤 특정한 점에 다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아, 한 예. 점에 수렴하는 거죠. 네네. 그거를 수렴점이라고 부르고 그 수렴점이 어느 별자리 방향에 놓여 있는지를 가지고 그 유성우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네. 뭐 물병자리 유성우,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네. 이런 식으로 네. 유성우마다 무슨 특정한 별자리의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그 지구의 밤하늘에서 그 시기에 그 별자리, 그 별똥별들이 네. 떨어지는 방향을 거꾸로 거꾸로 추적하면 봤을 때. 이 수렴점은 페르세우스 자리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얘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인 거죠. 그 뜻이구나. 네. 예. 그래서 참고로 그 수렴점이 하필이면 그쪽 별자리 방향을 향하게 되는 이유도 그 가스 구름을 입자들의 구름을 지구가 통과하고 있을 때 네. 그 돌진하고 있는 지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이 페르세우스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되네요. 페르세우스 자리가 있고 네네. 그 방향으로 지구가 움직이면서 구름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예, 예. 지구에서 봤을 땐 그 별자리를 중심으로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자, 수렴점 이해했어요. 좋아요. 네. 이제 어떤 멈춰 있는 입자들을 향해서 우리 지구의 시선이 움직일 때 네. 어떤 특정한 한 점을 중심으로 입자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요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네. 이제 똑같이 진짜 별똥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사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유성우는 네.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별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천문학에서의 별은 우리 태양처럼 네. 스스로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그렇지. 내는 천체여야 하는 거니까 네. 사실 별똥별은 이름만 별일 뿐이지 네. 그냥 부스러기예요. 음. 그래서 진짜 별로 이루어진 찐 별똥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아까 소개드렸던 플레아데스 성단 또는 히아데스 성단 네. 이 별들 수천 개가 이제 바글바글 모여있는 별 무리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별 무리도 우리 은하계 중력에 갇힌 채 자신의 궤도를 따라서 스물스물 은하계 공간을 여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계에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여행을 쭉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플레아데스, 히아데스 이런 성단들도 네. 그냥 자기의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성단이 있고 이 성단에 살고 있는 별들이 일제히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를 멀리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별똥별의 유성우 그 수렴점과 똑같은 원리로 네. 우리 지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얘네가 어떤 하늘에 가상의 점을 향해서 궤적이 쭉 모여드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네, 만약에 똑같이 이번에 제 네 손가락을 예. 어떤 성단에 살고 있는 내 멤버라고 해볼게요. 네, 별들인 거죠. 네, 이 하나하나가. 별들인 거죠. 예. 제가 지구고 네. 이 별들이 네. 일제히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쭉 멀어지다 보면 네. 결국에 각각의 별들이 움직이는 궤적은 네. 이렇게 쭉 연장했을 때 어딘가 가상의 한 점을 향해서 얘네가 쭉 수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 성단이 이동해가는 수렴점이다라고 네.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죠. 예.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이 가상의 점 그리고 지금 성단이 놓여 있는 위치 이 두 방향의 각도 차이를 하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려볼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밤하늘에서 네. 일종의 하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예. 따라서 이 성단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그러면 수렴점과 네, 맞습니다. 수렴점과 우리 지구와 그리고 지금 별들이 별들? 놓여 있는 위치.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예. 이 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를 재면 네. 이제 우리가 이 수렴점과 우리 지구 그리고 이 별,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네. 이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 비행기가 실제로는 되게 빠르지만 네. 우리가 아주 멀리서 보다 보니까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늘을 날아갈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는 엄청 빠르지만 네. 손가락으로 우리가 트랙할 수 있어요. 할 수 네, 있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 밤하늘에 하늘에서 보이는 비행기의 겉보기 속도가 어느 정도로 느리게 보여지는지를 재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행기의 속도를 반영해서 네. 실제로 지금 비행기가 고도 몇 킬로미터쯤 날아가고 있을지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성단에 살고 있는 별들이 일제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동 성단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히아데스, 플레아데스 같이 비교적 가까운 성단에 대해서는 네. 거리를 재는 게 그나마 가능합니다.
실제 이동 속도도 안다는 거네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 별들이 네. 우주 입체적인 공간에서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잴 수가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 속도 성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이건 모든 천문학에서 항상 벌어지는 문제이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 네. 우리는 실제 우주 공간이 입체적인 3D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2D 평면에 투영된 세계를 보고 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대각선으로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거리감을 곧바로 느낄 수가 없다 보니까 왜곡될 그렇죠. 얘를 짓누른 예. 평면에다가 짓누른 그냥 단면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별이 있고 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동시에 네. 또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두 성분을 합해서 네.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죠. 대각선 그렇지.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예.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구 바깥에서 네. 3D로 돌려보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지구에서 봤을 땐 얘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동시에 얘가 멀어지고 있다는 속도 성분을 따로 재야 실제로 지금 이 별들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약간 그 멀어진다는 거는 그 직각삼각형의 한 변, 대각선 말고 약간 수직변이라고 치면 네네. 별이 별이 겉보기에 이동하는 거는 수평 네. 변 네네. 느낌이고 그 대각선을 우리가 그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건가? 그 네. 되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예. 딱 직각삼각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네. 그나마 좀 상상하기 쉬운 직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보면 네. 그 피타고라스 법칙 배울 때 네네.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세로 3, 가로 4, 빗면 3대 4대 5. 네, 그 삼각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네. 어떤 별이 네. 대각선 방향으로 네. 실제로는 5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를 하늘에다가 딱 투영시켜서 평면에 짓눌린 상태로 보게 되고요. 따라서 그냥 높이에 해당하는 3 정도의 속도로만 싹 이동하는 것만 느낄 거예요. 네. 우리가 참고로 이 밤하늘에서 얘가 우리 시선 방향에 대해서 네. 수직한 방향, 접선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속도를 네. 접선 속도라고 부르고요. 네. 근데 접선 속도는 사실 재긴 쉬워요. 그래요? 왜냐면 예. 투명학 그 평면 하늘에 네. 투영된 별들의 위치 변화만 재면 됩니다. 여기 있던 별이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 각도가 이동했는지 그거를 재면 네. 우리의 그 평면 가상의 하늘 면에 투영되어 있는 네. 접선 속도 성분은 바로바로 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것만 재면 실제 대각선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실제 속도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접선 방향의 수직한 네. 우리 시선 방향의 속도 성분도 얼마인지를 재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시선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 시선 속도는 사실 제가 예전에 네. 이상한 성대모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물리 법칙 현상 앰뷸런스. 예, 맞아요. 기억나는 거 앰뷸런스밖에 없어요. 네. 네, 그 앰뷸런스 원리를 활용해서 네, 구할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밤하늘에 투영된 별이 그 접선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그냥 겉보기 위치 변화로 파악을 할 수 있고 네네. 시선 방향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지고 있는지는 그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변하는 그 현상 가지고 이제 파장을 재서 하는 거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다시 예, 리마인드를 좋아요. 해보면 네. 소리가 됐던 빛이 됐던 어쨌든 파장으로 날아오다 보니까 파장을 내보내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땐 파장에 짓눌리게 되고 네. 더 짧은 파장, 빛의 경우에는 푸른 스펙트럼, 네. 소리의 경우에는 더 높은 피치로 들리게 되고요. 만약에 도망가면서 파장을 내보내게 되면 네. 파장이 늘어지게 되고 네. 파장은 길어지고 빛의 경우에는 붉은 스펙트럼, 소리의 경우에는 좀 낮은 피치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도 다가올 때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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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고 네. 멀어질 때는 이용 이용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예. 얘가 얼마나 파랗게 혹은 붉게 네. 변하는지 그걸 가지고 시선 속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이걸 재면 얘가 3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3만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도 4를 또 움직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쪽 4, 이쪽 3 그렇지. 싹 3D로 돌려보면 그렇지. 실제로는 대각선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는구나.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접선 방향으로의 이동과 우리 이제 파장을 이용해서 아까 시선 방향으로의 그 이동을 네. 아니까 네. 대각선 5가 나온다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재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주 공간에 별들이 입체적으로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재는 거고요. 네. 참고로 이런 업무, 이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거의 1억 개 가까운 별들의 디테일한 거리를 재고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재고 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망원경 중에 하나가 네. 가이아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가이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열심히 우리 태양계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의 디테일한 입체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좀 가까운 성단에 쓰기 좋은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잰다. 원리 정도만 이해를 해도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좀 대략적으로라도 그 절대적인 거리가 플레이아데스까지의 그 거리가 나온 게 있냐라고 하네요. 예. 대략 아마 470광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70광년이면 가까운 거군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까지의 거리를 옛날에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으로 쟀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제가 기억하기로 거리 오차가 거의 40~50광년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네. 히파르코스 때보다 가이아가 더 최신 망원경이니까 더 좋은 데이터 퀄리티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그냥 그게 맞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이아 우주망원경 말고 네. 또 다른 지상망원경들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차를 활용해서 플레이아데스까지의 거리를 재니까 네. 가이아 쪽 편을 쓰는 게 아니라 히파르코스 선배님의 오히려? 편을 쓰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가이아가 혼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대충 알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더 우주 지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뺨으로 이렇게 거리 재듯이. 네. 하나 좀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딱 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헨리에타 레빗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 변광성이라고 하는 그 밝기가 변하는 별들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변광성이라는 종류의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더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무턱대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보, 역사의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광성 그 별 자체의 진짜 거리, 그 별 자체의 진짜 밝기는 어떻게 구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당시에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좀 복잡한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그 학교 수업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뺨을 이용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잴 수 있지만 그 뺨이 몇 센티미터인지도 이제는 알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뭐 한 번 들으시면 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 속 7자매 성단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거기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